네, 안녕하세요. 어,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스터디네요. 다들 개강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 2주만 힘내봅시다. 저도 최대한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는 이미지 분류 외에도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미지 분류는 저희가 여태까지 다뤄봤던 그 태스크고,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위한 기법으로,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는 그냥 이미지를 하나의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이미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그 여러 부분 또는 영역으로 분할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이것처럼 이제 이 왼쪽 이미지에 대한 픽셀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 각각의 픽셀에 대한 그 각각의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1이 펄슨이고 2가 지갑, 뭐 3이 식물 그레스 그리고 4가 뭐 보도 그리고 5가 건물이라고 이렇게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의 픽셀은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클래스가 지금 1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작은 가방에 대한 거가 이제 그 클래스 2니까 클래스 2로 이 부분만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번 플랜트 그래스는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3번으로 분류가 되어 것을 볼 수가 있고, 4번 보도 이 부분은 이렇게 4번으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빌딩 부분에 대한 픽셀 값이 이렇게 5번에 대한 클래스로 각각의 픽셀 값이 숫자가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분할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이 영상 속에 이렇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뭐 중간에 그 위치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분할만 하게 되면은 지금 원래 사람이 여기 위치하게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분할을 그냥 생짜로 해주게 되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돼서 약간 이상하게 잘 분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줘야 이미지 분할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미지 내에 있는 물체들을 그 이미지 내에 있는 물체들을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론적 분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모델들이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사용이 되는 모델들이고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 결과를 얻게 됩니다. 뭐 이렇게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뭉뚱그려서 다 이렇게 trees라고 분류가 되고, 그리고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소가 있는 데를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cow라고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객체를 탐지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객체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각각의 객체를 그 탐지를 한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이 분할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분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클래스여도 다른 물체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분할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그 클래스 대신에
인스턴스별로 이런 식으로 영역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뭐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각각 분할이 되었다면 지금 이 개랑 고양이가 각각 분할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면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클래스 어 그렇지 않고 뭐 이 개랑 고양이가 다 애니멀로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얘네들이 하나로 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 정보랑 인스턴스의 정보가 모두 필요할 때 사용하는 분할이 있는데 그거를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합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이거의 원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그냥 도구 캣이라고 분할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분할하게 되면 얘네를 다 애니멀이라고 분할을 하게 되는데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도그인데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속하게 되고 얘도 도그인데 애니멀에 속하게 되고 얘도 캣인데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속하게 된다라는 두 가지의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분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 탐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내에서 객체 인스턴스를 찾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미지 내에서 객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물체가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특정되는 영역을 잡고 그 영역 내에 이미지를 똑같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특정 영역의 물체를 분류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과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그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한 태스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저희 다음 주 스터디 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세그멘테이션도 이미지 분류랑 마찬가지로 딥러닝이 등장하기 전에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으며 그리고 분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분할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스트레스 홀딩이라는 방법인데요. 스트레스 홀딩이라는 방법은 말 그대로 특정 임계치 값을 정하고 그보다 작으면 이제 검은색으로, 그보다 같거나 크면 흰색으로 표시를 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 픽셀을 배웠을 때 픽셀이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이 사이에서 특정 값을 임계값으로 지정을 해서 그보다 작으면 0이 되도록 그게 이제 검은색이니까 그리고 그보다 크면은 255 흰색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 분할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임계값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계값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고안이 되는데 보통 그 픽셀에 그 확률 분포 값이나 아니면 누적 분포를 알 수 있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임계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 픽셀이 0부터 다 가까이 값이 0부터 255 값이 존재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55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거가 이제 빈도수라고 하면은 뭐 여기가 뭐 그게 100일 테니까 50 정도 되겠네요. 이 50 정도 되는 값이 되게 빈도수가 많은 거 보니까 이 50 정도의 그 인텐시티를 가지는 픽셀 값의 수가 이 정도로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한 여기가 뭐 110, 120이라고 하면은 100, 140이라고 하면은 이 140의 인텐시티를 가지는 픽셀 값의 수가 이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누적해서 이렇게 분포를 그리게 되면 이게 바로 CDF를 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픽셀들의 분포를 가지고 그거를 참고를 해서 임계값을 적절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여기서 임계치 값을 이 값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픽셀 값들은 다 0의 인텐시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픽셀 값들은 다 255에 해당하는 인텐시티로 변하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임계값을 너무 높게 설정한 것과 그리고 너무 낮게 설정해서 스트레스 홀딩한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적절한 임계치를 찾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픽셀값 분포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이제 분포의 피크가 여기랑 여기가 이제 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확한 피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가운데로 임계값을 그냥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스트레스 홀딩 결과가 잘 적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경우처럼 피크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게 명확한 경우에는 이 중간으로 임계값을 그냥 적절하게 설정을 하면 되니까 찾기가 쉽지만 네, 실제로는 히스토그램에서 뭐 피크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그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사라를 아마 이렇게 흐트러트려 놔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그 픽셀 값의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사라의 경계를 추출을 하고자 할 때 이거에 지금 피크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적절한 임계치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수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임계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수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그룹 내 분산을 최소화하거나 그룹 간의 분산을 최대화하도록 그 임계값을 그 그룹을 나누는 임계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그룹이면은 최대한 모여 있도록 그리고 다른 그룹이면 최대한 떨어져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경계값을 찾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보면은 임계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지금 그룹이 아마 얘랑 이런 식으로랑 이런 식으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이거의 분산이랑 이거의 분산을 봤을 때 이 각각의 그룹 내의 분산값이 그 최대한 모여도록 가장 작게 되도록 그리고 얘의 분산값과 얘의 분산값이 그 최대한 그죠? 최대화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이 경계값을 이 임계값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게 모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아마 그룹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랑 그룹 간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뭐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제 그룹 간 분산을 최대화하는 식이 더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여태까지 본 게 이미지 전체에 동일한 임계값을 적용을 해서 스트레스 홀딩을 한 것을 여태까지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에 그 조명이 있는 경우, 여기는 되게 어둡게 되고, 여기는 되게 밝아서 인텐시티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여기는 255에 가까운 인텐시티를 갖게 될 것이고, 여기는 0에 가까운 인텐시티를 갖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혹은 특정 잡음이 껴서 어떤 동일한 임계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서의 이 필기 글씨체의 인텐시티보다 여기의 인텐시티가 더 그 작은 인텐시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정도의 그러니까 이 필기에 해당하는 인텐시티 중에 하나를 그 임계값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이 그 조명이 어두워서
인텐시티 값이 작기 때문에 여기 값도 다 0의 값으로 0의 인텐시티를 가지게 스레스홀딩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전체에 동일한 인계값을 적용하는 걸 글로벌 스레스홀딩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아예 좀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적용하는 임계치 값과 여기에 적용하는 임계치 값을 다르게 적용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다른 임계값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레스홀딩 방법을 로컬 스레스홀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거의 너무 까매서 안 보일 지경인데 여기랑 여기랑 동일한 인계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예 여기가 잘려 보이는 그러한 분할의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의 경우에는 여기랑 아마 여기를 나눠서 다른 인계치 값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 분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미지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오츠 알고리즘은 그 임계값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분포가 동일한 분포끼리는 조밀해 있고 그리고 다른 분포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는 값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랑 꽤나 비슷해 보이는데요. 클러스터링은 그 같은 그룹끼리는 다른 그룹의 것보다 더 비슷하도록 그룹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중에서 유명한 알고리즘인 이 K-민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픽셀을 분류해서 이미지 분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K-민스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K-민스 알고리즘은 이름처럼 데이터 값들을 K개의 클러스터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 클러스터의 평균 중에서 해당 데이터 값과 가장 평균 값이 가까운 클러스터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보자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두 개의 클러스터로 저희가 군집을 한다고 그룹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두 개의 그 그룹의 평균값을 그러니까 중심값 혹은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중심값을 일단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까운 값으로 뭐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얘의 데이터 포인트를 먼저 이 얘에 해당하는 군집이랑 얘에 해당하는 군집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얘보다 얘에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로 분류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분류되고 얘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또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아니라 아마 요쯤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 얘도 여기에 평균값이 여기가 아니라 아마 여기가 될 것입니다. 이 평균값은 그냥 말 그대로 이 각각의 좌표값에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평균값이 되니까 그 평균값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한 평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클러스터링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얘네들 마찬가지로 여전히 얘랑 가까우니까 얘로 분류가 될 것인데 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얘에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로 분류가 되고 얘도 여기로 분류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클러스터링 된 게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런 클러스터링 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한 다음에 수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점점 땡땡땡 해가지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이 평균값이 그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민즈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픽셀 값들을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분류하는, 결국에는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또 피처 스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분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 데이터 포인트가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인텐시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흑백 이미지에서 그 하얀색 부분이랑 검은색 부분을 기준으로 그냥 어떤 이미지 분할이 되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인텐시티가 아니라 어떤 컬러 값을 기준으로 이 K-민즈를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픽셀이 가지게 되는 그 각각의 강도보다는 어떤 색깔이 조금 더 비슷한 애들끼리 분할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미지 내의 위치랑 인텐시티가 둘 다 비슷한 것들끼리 그, 그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분할이 되도록 이 데이터 포인트 값을 위치랑 인텐시티 값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피처 스페이스를 구성을 해서 이미지 분할의 방법을 조금 더 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본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픽셀 단위 연산을 통해서 픽셀별로 분할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엣지를 추출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할하는 그 엣지 기반의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미지를 의미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는 이러한 영역 기반 방법의 이미지 분할도 있습니다. 엣지 베이스드 방법에는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방법들이 있고 리전 베이스드 방법에는 뭐 리전 그로잉, 뭐 스플리트 벌지, 워터쉐드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대부분 이 픽셀 베이스드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각각의 픽셀 단위의 연산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각 픽셀이 그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픽셀 하나하나에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딥러닝 방법을 사용을 해서 초기에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미지 분할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슬라임 윈도우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이미지 분할을 시도했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바로 각 픽셀에 이런 식으로 각각이 픽셀 있잖아요. 각 픽셀에 이미지 분류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특정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픽셀의 주변 픽셀의 정보를 고려를 해서 이 해당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픽셀을 중심으로 그 특정 크기의 패치를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여기다가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비효율적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비효율적이냐면 먼저 이 이펙스 잘 안 보이네. 이 픽셀을 그 중심으로 어떤 패치를 생성을 해서 이미지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주변 패치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패치를 참고를 해서 이미지 분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여기 픽셀에 대한 그 이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치를 생성을 해서 그 이미지 분류 모델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미지 그 각각의 픽셀에 대해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패치를 가지게 되어서
네, 그 패치를 가지게 되어서 이미지 분류 모델에 넣어서 그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근데 먼저 얘랑 얘랑 이 첫 번째 픽셀에 사용되는 패치랑 그리고 두 번째 픽셀에 사용되는 패치가 이 정도가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픽셀을 위한 패치 값과 이 세 번째 픽셀을 위한 패치 값에도 이 정도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했던 연산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각각을 지금 매번 이미지 분류 모델에 넣어주고 있는데 그 공유를 절대 아예 못하고 이 중복되는 연산을 계속 허용을 해서 어떤 이 패치에 중복되는 연산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연산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연산량도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픽셀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영역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가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나무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영역만 보고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 사실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픽셀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너무 로컬한 영역을 반영을 해서 픽셀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데도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 분류 모델은 원래 컨볼루션 레이어랑 플릭 레이어를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뭐 지난 시간에도 봤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모델을 이미지 분할에 사용할 수 없는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C 레이어랑 그리고 플릭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인데요. FC 레이어가 이미지 내의 그 물체의 위치 정보를 모두 없애고 벡터 형태로 값을 바꾼다는 게 매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아마 제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러한 뭐 여기 해가 있고 여기 사람이 여기 위치한다라는 정보를 계속해서 반영을 해서 어떤 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했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FC 레이어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정보를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세그멘테이션에는 이미지 내의 어떤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모두 손실되기 때문에 그 FC 레이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 분할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분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지 분류에서는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만 최종적으로 알면 되니까 뭐 이러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거쳐서 그냥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었는데 근데 이미지 분할에서는 이 각각의 픽셀에 대한 값을 이게 이제 인풋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하늘이라고 하면은 이게 하늘이라는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해라는 클래스로 분류되고 여기는 person이라는 지금 이 픽셀은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픽셀에 대한 값을 생성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간 정보를 잃어버리면 아예 안 돼서 FC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미지 분할은 이제 각 픽셀에 대한 클래스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출력의 형태가 입력의 형태랑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각각의 픽셀에 대한 클래스 값을 알게 되지. 뭐 만약에 이게 224 곱하기 224 값을 넣었는데 뭐 출력이 16 곱하기 16짜리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여기 픽셀이 어떤 클래스로 분류가 된다고 해도 뭐 여기가 뭐 스카이라고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 픽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픽셀이 여기 중에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입력 이미지의 크기랑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아예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풀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크기가 만약에 2 곱하기 2짜리 풀링 레이어를 하게 되면은 절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의 형태를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FC 레이어랑 풀링 때문에 이미지 분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미지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풀링 레이어랑 FC 레이어를 없애고 그 피처 맵의 크기가 인풋 크기랑 동일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 스트라이드를 1로 설정하고 그리고 패딩을 1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3 곱하기 3짜리 콘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아웃풋 피처 맵 크기의 공식이 인풋 크기 빼기 그 커널 필터 크기 그리고 패딩 곱하기 2를 더한 다음에 스트라이드로 나누고 더하기 1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패딩이 1이면은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이제 3 곱하기 3짜리 컨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i 빼기 c 더하기 1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 인풋의 크기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3 곱하기 3짜리 컨볼루션을 계속 쓰고 스트라이드를 1로 하고 패딩을 1로 설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인풋 크기랑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서 그 출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피처 맵의 크기가 그 인풋의 크기랑 그 아예 동일하게 되잖아요. 이거의 결과의 피처 맵의 크기도 이 D 곱하기 H 곱하기 W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인풋의 크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뭐 224나 뭐 224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저희가 원래는 풀링을 한 5번 정도 거쳐서 그렇게 되면 2의 5승만큼 나눠지니까 32배가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 32배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연산을 해나기 때문에 그 연산량이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존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면 좀 그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CN이라는 모델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FCN이라는 모델은 Fully Convolutional Network란 뜻으로 Fully Connected Layer를 Convolutional Layer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모델은 풀링 레이어를 유지하는 대신에 이제 그 크기를 복원하는 연산을 추가했고 그리고 FC 레이어를 그 1 곱하기 1짜리 콘볼루션 레이어를 대신을 해서 그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모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콘볼루션 레이어랑 그 풀링 레이어를 거쳐서 이미지 크기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 FC 레이어 대신에 1 곱하기 1짜리 콘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스코어 값을 계산하고 이제 이를 그 업샘플링을 통해서 원래 크기대로 피처 맵을 다시 만들어줘서 이미지 분할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픽셀 와이즈 프레딕션이라는 부분이 업샘플링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인풋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그 풀링을 거쳐서 더 적은 수의 값으로 이렇게 섞어내는 거, 즉 이미지를 압축해 나가는 것을 다운샘플링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그 적은 수의 값을 다시 더 많은 수의 값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늘려나가는 것을 업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업샘플링이라고 크기 복원 연산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 업샘플링 연산으로는 이러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먼저 nearest neighbor이라는 방법은 업샘플링이라는 방법은 그 업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거가 원래 2 곱하기 2짜리인데 4 곱하기 4짜리를 만들게 되면 그 한 4분의 3 정도가 비게 되잖아요. 그 빈 값을 얘는 이제 동일한 값으로 채우고 그것이 이제 nearest neighbor이라는 연산이고 그리고 이 bed of nails는 나머지의 값을 0으로 채운다라는 것이 이 연산입니다. 근데 두 방법 모두 성능이 매우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말고 맥스 언플링이라는 업샘플링 방법이 있는데요. 이 맥스 언플링은 맥스 풀링의 반대 연산으로 먼저 처음에 저희가 맥스 풀링을 배웠을 때 이러한 연산으로 볼 수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2 곱하기 2짜리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값이 5니까 5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고 여기 중에선 6, 그 다음에 여기 중에 7, 여기 중에 8 이런 식으로 해서 맥스 풀링 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맥스 언플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이거를 여기에 그 맥스 풀링을 적용했을 때 맥스 값을 적용을 해서 살리게 되는 그 각각의 픽셀의 위치를 기억을 해준 다음에 그 해당 위치에 동등하게 여기 값을 그 값을 채워주고 그 위치에 채워주고 이 값이 원래 존재하던 이곳이 원래 존재하는 곳이죠. 거기를 기억해 놨다가 그 위치에 채워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였으니까 여기에 채워주고 얘도 여기에 채워주는 그래서 아예 맥스 풀링의 반대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은 0으로 채워주는 이러한 업샘플링 방법이 맥스 언플링이라는 그 업샘플링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포스드 컨볼루션이라는 그 업샘플링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컨볼루션에 적용하는 그 인풋과 동일한 차원으로 혹은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연산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런 식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리고 이 연산이 그 FCN에 사용되는 업샘플링 방법입니다. FCN 논문에서는 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는 말 대신에 아마 이 디컨볼루션이라는 용어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FCN 논문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디컨볼루션이라는 널 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좀 나오게 되었고 그때 디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컨볼루션의 아예 역연산으로 거기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하는 디컨볼루션이랑 여기서 말하는 이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을 칭하는 디컨볼루션이라는 것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디컨볼루션이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업컨볼루션이라고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도 하고 백워드 스트레이디드 컨볼루션이라고도 하는데 어 컨볼루션의 인풋이랑 동일한 차원을 출력을 해준다는 게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에 인풋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2 곱하기 2짜리에 필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아웃풋의 크기가 아까 그 공식을 사용을 하자면 3 빼기 2 더하기 패딩이 지금 패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패딩을 하지 않고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결과는 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의 아웃풋이 이렇게 2 곱하기 2짜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지금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랑 반대라기보다는 어 이제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처럼 2 곱하기 2짜리의 인풋을 넣고 그 다음에 커널을 적용을 했을 때 필터를 적용을 하고
그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계산을 했을 때 아웃풋이 3 곱하기 3짜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컨볼루션 연산의 이 인풋과 아웃풋의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반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거랑 이 커널 이 두 개를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커널과 이 첫 번째 픽셀을 더한 값을 여기에만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랑 이거를 적용한 것을 여기다 해주고, 그리고 이 픽셀과 이 커널 값을 다 곱해주는. 그래서 여기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면 0, 2, 4, 6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 3 값이랑 이 커널 값을 곱하게 되면은 0, 3, 6,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게 이 트랜스포스드 컨볼루션의 연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컨볼루션의 역연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역연산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인풋의 형태를 컨볼루션의 인풋 형태랑 또 그 동등하게 아웃풋을 만들고, 그리고 플러스 이 커널 값도 그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컨볼루션처럼 이 각각의 커널 값을 그 가중치로 생각을 해서 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저희가 그냥 어떤 학습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워드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이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업샘플링으로 그 FCN에서는 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다운 샘플링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업샘플링 되는 것인데, 여기 다운 샘플링 되는 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니까 이것도 파라미터로 조절을 하고, 이 업샘플링조차도 그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하니까 얘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FC 레이어를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아마 원래 기존의 FC 레이어를 사용한 게 이게 되겠고, 이게 이제 FC 레이어, 얘가 FC 레이어 부분을 이렇게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에서 VGG 넷 같은 경우에도 그 FC 레이어를 그 496짜리로 계속 써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그 클래스 수가 1000개였으니까 1000개로 이렇게 맞춰주고. 근데 이 FC 레이어를 사용하는 게 뭐 이렇게 피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뽑아낸 피처 값이 이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FC 레이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서 이 값을 어떤 스코어 값으로 다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FC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모델의 그 인풋의 크기가 고정이 된다라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앞서 봤듯이 이거를 어떤 하나의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미지의 그러한 정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피처 맵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플래튼을 해서 저희가 형태를 바꿔주고 FC 레이어를 적용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적용한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제가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을 적용하면 이것과 동일한 크기의 아웃풋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제 채널 아니죠. 이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이 이 필터의 개수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게 이제 채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FC 레이어가 이런 식이라고 했으면은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런 식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가중치 값이 다 같은 값. 이 1 곱하기 1짜리의 컨볼루션 값을 다 공유해서 사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가중치의 개수가 이만큼이 될 텐데 이거가 이제 사용되는 이 필터의 개수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FC 레이어랑 어떻게 보면 매우 비슷한 연산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FC 레이어는 얘를 모두 다른 값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리고 얘는 다 같은 값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여러 개의 가중치를 곱해서 어떠한 스코어 값으로 만들어주는 연산을 적용하기에는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해도 충분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그 FCN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절반씩 계속 여기 사이즈는 안 나와있네요. 계속 이렇게 절반씩 줄어드는 건데 아마 그래서 풀링 레이어가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개 사용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풀링 레이어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점점 절반씩으로 줄어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줄어든 거를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크기대로 다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복원을 하게 되면은 어, 만약에 풀링 레이어를 5번을 적용을 해서 그 이미지 크기를 줄이게 되면은 처음보다 뭐 224라고 하면은 7이 되는 거잖아요. 32를 나누게 되면은. 그럼 7 곱하기 7짜리의 이미지가 여기에 이제 업샘플링 저희가 앞에서 봤던 트랜스포스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업샘플링을 적용을 한다 해도 얘를 결국엔 32 곱하기 3, 아니지. 32배의 크기로 업샘플링 하게 되는 거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원래 총 5번의 풀링을 거치는데 이 FCN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업샘플링을 32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최종으로 사용을 해서 이미지 분할을 하게 되면은 매우 분할 결과가 좋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샘플링 된 결과의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이 구조를 보면은 뭐 여기에 그 풀링을 적용을 하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풀링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전 레이어 풀링을 적용하기 전 여기의 크기를 그 그러니까 얘를 업샘플링을 해서 2배로 느리게 되면은 얘의 크기랑 동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풀링을 적용하기 전이니까 조금 더 인풋 이미지에 가까운 그러한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이전 풀링을 적용하기 전에 그러한 피처 맵을
그 같이 결합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두 배로 업샘플링한 결과 이 약간 해상도 떨어지는 이 이미지에다가 얘를 같이 붙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사용을 해서 그 이전에 풀링을 적용하기 전에 레이어를 같이 결합해서 업샘플링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먼저 이 최종 5번 풀링을 거친 이 최종 값에다가 그 업샘플링 두 배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 레이어의 결과값이랑 크기가 똑같아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크기가 사실 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크기가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거를 말하는 거고 풀링은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 이거는 이렇게 크기가 아예 얘는 4 곱하기 4짜리, 얘 2 곱하기 2짜리, 1 곱하기 1짜리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조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업샘플링 하게, 2배 업샘플링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풀링을, 예, 5번째 풀링을 적용하기 전에 피처 맵을 합쳐서, 얘를 합쳐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2배 업샘플링을 결국에 한 거니까 16배만 업샘플링 하면 원래 인풋 이미지의 크기랑 동일해지잖아요. 그래서 16배 업샘플링을 해준 결과를 이제 이미지 분할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얘를 FCN 16S라고 하고 아까 그냥 풀링 5번째 풀링 결과에다가 업샘플링 32배를 해준 거를 이렇게 그 FCN 32S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사실 그 해상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해서 이 결과가 아니죠. 여기에 업샘플링 2배 해주고 그리고 이거 적용하기 전에 결과를 합친 것에다가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2배의 업샘플링을 다시 해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얘에다가 이거 네 번째 풀링을 적용하기 전에 이 피처 값이 얘가 되니까 얘 값을 합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8배만 업샘플링 해줘도 인풋 값이랑 크기가 똑같아지니까 8배 업샘플링을 해주면은 이걸 이제 FCN 8S라고 합니다. 그럼 얘보다 해상도가 좋을 것이고 얘가 얘보다 해상도가 좋을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비교를 해보면은 FCN 32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분할을 하면 이렇게 되고 16S를 사용하면 얘 이렇게 되고 8S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32S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낮아서 이렇게 자전거의 형태도 약간 잘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되고 16S도 그렇고 8S 이런 그 8S로 갈수록 조금 더 자전거 형태가 잘 보이는 식으로 분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상도를 높게 한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전의 레이어의 피처 맵의 결과를 합치게 되면은, 그 원래 이미지가 선명한 게, 그, 이 각각의 물체의 위치에 대해서 더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물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FCN 같은 경우에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코더 디코더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거의 동일한 갖도록 만드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어, 그냥 말 그대로 인코더랑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데, 이 인코딩이 그 이미지를 압축하는 부분을, 그래서 다운샘플링 하는 부분을 인코더라고 보통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압축을 했으니까 줄였잖아요. 근데 그 줄인 것을 다시 원래 이미지 크기대로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시 그 원래 크기대로 복원하는 업샘플링을 통해서 복원하는 부분을 이 디코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해서 보통 이미지 분할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FCN 말고 이미지 분할에 또 유명한 모델이 유넷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유넷이라는 모델은 FCN 모델과 매우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구조를 보시면은 먼저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 처음에는 572 곱하기 570이었는데 570 곱하기 570이 되었고 이 각각은 3 곱하기 3짜리 컨볼루션을 적용한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FCN 같은 경우에는 이 풀링을 적용할 때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거치진 않았는데 이 유넷 같은 경우에는 그 풀링을 적용하기 전에 두 번씩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3 곱하기 3짜리를 매번 거쳐서 조금 더 모델의 파라미터를 또 많이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씩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로 이 패딩을 안 해가지고 패딩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링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레이어 3 곱하기 3짜리를 두 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또 맥스 풀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짜리 컨볼루션 레이어 거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여기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어떤 스코어 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뽑아내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컨볼루션 그 업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업 컨볼루션이 제가 앞에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업 컨볼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것도 앞에서 FCN에서 사용한 것처럼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크기를 네, 다시 2배로 늘리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3 곱하기 3짜리 컨볼루션을 두 번 거치고 그 다음에 업 컨볼루션 적용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때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레이어에서 사용했던 그 풀링을 적용하기 전에 그 피처 맵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그 컨캐트네이트 해서 채널 값이 그래서 지금 2배가 됐죠. 여기서 512짜리를 받게 되고 여기서 풀링 적용하기 전에 512 채널을 가지고 있는 값을 적용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컨캐트네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한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적용하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랑 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기 커피 앤 크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얘 크기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크롭을 해서 받아서 컨캐트네이트를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FCN 같은 경우에는 그 업 컨볼루션을 막 32배를 하고 막 16배를 하고 8배짜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다 2 곱하기 2짜리만 사용을 해서 2배로 확대해주는 그러한 업 샘플링만 적용을 해서 해상도가 훨씬 덜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만약에 FCN과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FCN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컨볼루션 레이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가 이제 FCN 32S를 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FCN 32S라고 볼 수 있었을 거고 얘를 이제 지금 이 경우에 한번
그 2배 업샘플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풀링하기 이전에 피처 맵을 같이 합쳐서 결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6배의 업샘플링을 해준 게 이제 FCN의 16S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32배.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8배 해준 게 FCN 8S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번 지금 끝까지 이거를 이 업샘플링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곱하기 8이나 이런 식으로 업샘플링을 해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2 곱하기 2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만 업 컨볼루션만 적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한 점이 FCN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모델의 형태가 U자라고 해서 보통 유넷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 외에도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또 유명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논문은 그 세그넷이라는 모델인데, 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여기서는 아마 VGG 16 구조에서 거기서 마지막 3개가 FC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은 13개 레이어잖아요.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것을 여기다가 사용을 해서 세그넷을 구현을 했고, 여기서도 사실 유넷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긴 하지만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업샘플링에서 트랜스포스드 업샘플링을 사용하지 않고 맥스 언플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맥스 언플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트랜스포즈드 업샘플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커널을 구성하는 값들이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맥스 언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의 각각의 위치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위치만큼의 그 해당하는 위치에 이 값들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0으로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대포가 아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VG16에서 그 뒤에 3개의 FC 레이어를 제외한 앞에 13개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실제로 이 FCN 모델을 구성을 할 때도 논문에서는 그 이 부분을 그 VGNet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레즈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글넷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그 앞에 부분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게, 그 뒤에 부분만 그 업샘플링을 잘 해주게 그 구성을 하면은 이 앞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유명한 그러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지난주 맞죠? 그 모델을, 사전학습 모델을 불러올 때 굳이 전체 모델을 불러오지 않더라도 제가 아마 사용하는 클래스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 그 뒤에 그 CNN 모델 뒤에 FC 레이어에 그 맨 뒷부분에 1000짜리의 뉴런을 10개로 바꿔주는 그러한 코드를 추가를 해서 FC 레이어를 바꾸는 연산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 부분만 아예 가지고 와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그 모델을 또 추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분할에 사용하는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구성을 할 때에도 이 인코더 부분을 기존에 있는 그런 유명한 VGNet이나 아니면 구글넷이나 아니면 레지넷 같은 기존에 있는 유명한 모델에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만 학습을 함으로써, 사실은 만약에 세그넷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뒷부분에는 그 맥스 언플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분할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터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는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스터디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